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지은이 김승호, 발행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직원 8,308명, 2019년 연매출 1조 원, 11개국 3,878개 매장, 개인 자산 6천억대 슈퍼리치가 된 김밥 하는 CEO 김승호.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CEO가 되기까지 그를 이끈 부와 삶의 철학을 담습니다. 김밥 하는 CEO,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공정거래 서비스 안내문 등으로 유명한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이 지난 30년간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고 깨달은 부와 삶의 지혜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흑인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가난한 이민자 가족의 장남이었기에 23 청년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이불 가게, 한국 식품점,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등 이런저런 사업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한 그였지만 2019년 현재 세계 1위의 도시락 회사 CEO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시작한 작은 사업이 불과 10년 만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호주, 한국 등 세계 곳곳에 1,340개 매장, 연매출 3,5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경험에서 체득한 교훈, 그리고 오래 곱씹어온 부와 행복, 삶의 여러 철학과 생각들을 담은 이 책은 일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성공의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등 돈, 사업, 관계, 인간, 사회에 대한 그의 은유와 직설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잠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수각 이론.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산사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찬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부처님 모신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절간 옆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는 곳이면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는다. 수각은 작은 그릇만 한 것부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하다. 강원도 영월 보덕사와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2단 수각이 있다. 위쪽의 물은 차를 끓이거나 마시기 위함이고 아래쪽 물은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는 용도로 쓰인다. 수각이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도 많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으면 겨우 대여섯 명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을 보일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 티가 난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따로 마련된 룸으로 안내되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돈을 빌리고 내는 4, 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일은 가소롭게 여긴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는다. 은행 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수국 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부모를 편히 부양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밖에 있던 불을 내 안에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건 과거 자신의 행동이지만 나에게서 흘러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 다시 내가 이루어지는 건 지금 행동의 결과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네,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뒤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1,000만 원의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의미로는 처음에 1,000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에 1,000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1,000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20대 젊은 친구인 오창민 군이나 현 직장인인 홍서진 씨는 각각 100억이 목표다. 이성천 군은 매장 10개가 목표다. 이정교 군은 매일 1억씩 365억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직원 10명 남짓의 현재 회사 규모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매출 목표다. 강원호 군은 목표를 1조로 수정했다. 현재 매출의 무려 20배 가까운 목표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현진 군은 500억, 허진숙 대표는 500억 또는 100만 부의 책을 파는 목표 등 현실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3%나 물가 상승률 5%보다 많이 성장하면 추락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년 10%만 성장시킨다 해도 멋진 목표인데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갖는 걸까? 이들에겐 목표를 세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교 군은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파니 하루에 1억 원 판매로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1억 매출은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는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이루어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에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실패는 성공하는 사람의 권리다. 성공이란 이름의 건물 바닥에는 실패라는 수많은 주춧돌이 놓여 있다. 실패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인 느낌도 든다. 그 실패로부터 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로 익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떨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프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도 받는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보다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흥미를 갖기에 개의치 않는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대하게 된다.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때 가장 쉬운 일이 정치인, 고용주,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다.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에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자리에 해결책도 함께 있다. 그런데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향해 불평불만 중이니 해결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부정적인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 나 스스로 시대의 희생자나 피해자라고 설정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거나 행복을 느낀다. 결국 자신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차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은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의 그림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의 자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된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나라면 똑같은 나이의 두 친구 중에 하나를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젊을수록 실패할 권리가 많으니 젊은이들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이력서에 경력으로 넣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패를 창피해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장 건강한 성공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문화 기반이 된다. 실패는 권리고 자랑이다. 같은 실패를 2번 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실패하기 바란다. 제거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인간의 큰 고민 중 하나는 행복을 찾는 일이다. 더불어 무엇이 행복인가에 관한 문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욕망의 충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력과 권력, 인기를 향한 이기적인 탐욕은 오히려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이런 욕망 안에는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짜인 갈등과 비열함과 유치함이 똘똘 뭉쳐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기에 빠지면 아름다움이나 사랑, 약속, 순수, 충성, 절제 같은 가치들은 자리 잡지 못한다. 욕망은 거침이 없고 경계를 몰라서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다. 결국 욕망은 그 욕망을 가진 주인을 파멸로 몰아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욕망은 삶의 한 부분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살기 위해 욕망과 욕심을 부려야 할 일이 생기고 이를 거절하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욕망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되 절대로 욕망이 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행복이란 스스로의 내면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욕심이나 욕망이 배제된 상태가 행복의 바른 모습이다. 이때 행복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한다. 또한 행복은 재화와 물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이며 밝고 유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있다고 그가 어른이 아니고 밭이 있다고 모두 농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이 아닌 도구로 알고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에 따라 삶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자존감, 지혜, 사랑, 자비와 같은 인품과 정신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인생 전체를 남이 만들어 놓은 척박한 환경에서 부와 인기와 권력이 성공이자 행복인 줄 알고 목숨 끝나는 날까지 찾아다니게 된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것도 배워야 오는 것이지 그냥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얻는데도 기술과 공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 세상에게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이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리를 양보했더니 인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사람을 태웠더니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내면에 강한 자긍심을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선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누군가 자신이 받은 선행의 몇 배, 몇십 배를 한 번에 되갚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누락됐던 보답까지 충분히 받게 된다. 간혹 내게 많은 경비를 쓰며 2주에 한 번씩 한국을 오면서까지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어느 강연장 혹은 모임에서 꿈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젊은 친구를 만나면 시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 이룬 뒤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나면 전해주라 당부를 한다. 별거 아닐지 모를 이런 작은 격려와 친절이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회 효용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식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다.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의 인사에 함께 인사해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위로해준다 한들 그날 아침에 받은 이웃의 따뜻한 인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는 미래고 이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다. 친절한 행동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내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과 멋진 얼굴을 가졌더라도 우아함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예쁜 것을 알아 누구에게나 도도해져 목소리가 느려진 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거만해져서 어깨와 목이 뒤로 가고 턱이 내려앉은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며 설령 다시 본다 해도 처음과 달리 아름답지도 멋있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에 친절한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품위야말로 최고의 패션 감각이다. 간혹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생겨난다. 책은담에 이르길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얼게 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들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베푸는 관용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이기에 적이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며 평화 시에 베푸는 선이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은 더더욱 친절과 관용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세가 자기 스스로를 더욱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의 위치에 존속하게 만들어준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선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더 아끼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 기억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형제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 부모 역시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지만 손가락을 펼치면 길고 짧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면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사실 아무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논점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도 3대 독자가 사라져버려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젊은 처녀가 몹쓸 짓을 당해도 구해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고 늙어서까지 노동으로 생을 마감해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3대가 잘 살아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신은 이런 편애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 그러나 천지불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평형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이며 이것은 곧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좁고 넓음이 없고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피도 흘려야 사람이 살고 강도 흘러야 생명이 살고 돈도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결국 하늘은 혹은 하나님은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름에는 순류와 역류가 있다. 순류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말한다. 역류란 이에 반해 세상을 거칠고 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순류는 평화와 안락의 시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며 역류는 광분한 집단이 변혁의 이름으로 폭동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순류와 역류가 끝없는 자리바꿈을 한다. 포악하고 거친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망치면 명분을 앞세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순류를 만든다. 평화가 지나고 탐욕이 휘감고 결핍의 시대가 오면 위인으로 가장한 지도자들이 다시 역류를 만든다. 지난 수천 년간의 거시적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역류의 시대에 불의를 끊어내려 한 적도 없고 순류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 적도 없다. 이곳이 지옥의 시대이건 천국의 시대이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신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타락한다.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해낸 개념상의 해결책일 뿐이다. 그런 개념이라도 없으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뿐이다. 신은 천국과 지옥을 달리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태어난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과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절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인생이란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가 열심을 부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자신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 창고인 셈이요 멋진 사냥터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억울하고 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가난이나 매번 부족한 은행 잔고 때문에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가 세상에 실망해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면 내 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한 해의 수입이 일반인들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 일을 한다 한들 수십 명의 평생 일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까지도 받는다.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데 가장 첫걸음일 수도 있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 수학에서 변곡점은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변혁의 전환점이다. 사람은 사는 동안 여러 변곡점을 지난다. 변곡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지나오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임계점을 지나면 말 한마디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농담 한마디에도 집을 나가버린다. 야단맞은 이유가 거친 싸움 한 번 때문에 자살이나 가출,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건들이 차고 넘친 그 위에 작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져 일어난 사건이다. 반대 경우에 변곡점도 있다.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았는데 최근 출간된 책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유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년 무명 생활 후 최근 작품으로 세간의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 사업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전국망을 갖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상은 창업한 지 서너 해 정도 된 경우다. 젊은 오너가 평생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 사람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초기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곡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곡점에 서기 전에 포기한다. 때로 변곡점은 나를 이겨내는 시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순간 폭발하듯 맛보게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을 이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절박하거나 사명이라고 온전히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넘어설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며 결국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사람이 가졌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 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모든 부정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애리조나를 지나는 I-40번 도로를 빠져나와 64번 국도를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다 보면 몇 시간이나 평지가 계속 이어진 길을 운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계곡같이 푹 꺼진 길이 나타난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지를 달렸다 생각했지만 지나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조금씩 지대가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이렇듯 작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 역시 마찬가지다. 변곡점은 자신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그렇게 쌓이고 모인 힘은 한낱 눈송이 하나, 물방울 하나에 부서지는 눈사태와 댐처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믿는 만큼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나이 50 넘기고 보니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룬 후에 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 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도 적이 없고 적이 없기에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옳은 결정 덕분에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것을 30에 못 배우고 40에도 배우지 못했을까? 30 나이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이 비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보다 20년을 앞질러 가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거저 먹는 법이 없는가 보다. 나 역시 이런 소리를 30에 들었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주변에 젊음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이 든 지금을 행복해하고 인생 후반을 즐겁게 맞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다. 젊은이들은 젊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나이 들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늙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멋지게 늙는 것처럼 인생에 멋진 것은 없다. 멋지게 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말씀과 고전에 쓰인 가르침이
새삼 고마울 뿐이다. 여기까지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앞서 업로드했던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의 전작으로 2017년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 김승호 회장은 책을 집필한 2017년 현재 기준 4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시간당 1,200만 원을 버는 슈퍼리치 기업가입니다. 저자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수많은 강연과 집필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철학을 공유하며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가난에서 부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통해 얻어낸 성공의 지침을 이 책에 저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 사업의 성공과 부를 일궈낸 저자이기에 이 책에는 부를 이루는 길이나 사업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은 이 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책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인생에서 고민하게 되는 인간관계나 삶의 태도, 행복, 생각 등 성공을 위한 삶의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부를 일구거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의 긍정의 태도,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많은 부와 지위를 얻을수록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고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각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 파트 한 파트, 한 구절 한 구절이 빼놓을 수 없는 명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할 부분을 선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부에 이르는 지름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책. 여러분도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수각 이론.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산사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찬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부처님 모신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절간 옆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는 곳이면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는다. 수각은 작은 그릇만 한 것부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하다. 강원도 영월 보덕사와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2단 수각이 있다. 위쪽의 물은 차를 끓이거나 마시기 위함이고 아래쪽 물은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는 용도로 쓰인다. 수각이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도 많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으면 겨우 대여섯 명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을 보일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 티가 난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따로 마련된 룸으로 안내되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돈을 빌리고 내는 4, 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일은 가소롭게 여긴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는다. 은행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수국 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부모를 편히 부양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밖에 있던 불을 내 안에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건 과거 자신의 행동이지만 나에게서 흘러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 다시 내가 이루어지는 건 지금 행동의 결과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네,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뒤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1,000만 원의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의미로는 처음에 1,000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에 1,000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1,000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20대 젊은 친구인 오창민 군이나 현 직장인인 홍서진 씨는 각각 100억이 목표다. 이성천 군은 매장 10개가 목표다. 이정교 군은 매일 1억씩 365억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직원 10명 남짓의 현재 회사 규모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매출 목표다. 강원호 군은 목표를 1조로 수정했다. 현재 매출의 무려 20배 가까운 목표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현진 군은 500억, 허진숙 대표는 500억 또는 100만 부의 책을 파는 목표 등 현실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3%나 물가 상승률 5%보다 많이 성장하면 추락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년 10%만 성장시킨다 해도 멋진 목표인데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갖는 걸까? 이들에겐 목표를 세분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교 군은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파니 하루에 1억 원 판매로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1억 매출은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는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이루어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에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실패는 성공하는 사람의 권리다. 성공이란 이름의 건물 바닥에는 실패라는 수많은 주춧돌이 놓여 있다. 실패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인 느낌도 든다. 그 실패로부터 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로 익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떨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프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도 받는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보다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흥미를 갖기에 개의치 않는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대하게 된다.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때 가장 쉬운 일이 정치인, 고용주,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다.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에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자리에 해결책도 함께 있다. 그런데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향해 불평불만 중이니 해결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부정적인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 나 스스로 시대의 희생자나 피해자라고 설정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거나 행복을 느낀다. 결국 자신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차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은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의 그림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의 자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된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나라면 똑같은 나이의 두 친구 중에 하나를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젊을수록 실패할 권리가 많으니 젊은이들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이력서에 경력으로 넣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패를 창피해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장 건강한 성공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문화 기반이 된다. 실패는 권리고 자랑이다. 같은 실패를 2번 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실패하기 바란다. 제거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인간의 큰 고민 중 하나는 행복을 찾는 일이다. 더불어 무엇이 행복인가에 관한 문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욕망의 충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력과 권력, 인기를 향한 이기적인 탐욕은 오히려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이런 욕망 안에는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짜인 갈등과 비열함과 유치함이 똘똘 뭉쳐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기에 빠지면 아름다움이나 사랑, 약속, 순수, 충성, 절제 같은 가치들은 자리 잡지 못한다. 욕망은 거침이 없고 경계를 몰라서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다. 결국 욕망은
그 욕망을 가진 주인을 파멸로 몰아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욕망은 삶의 한 부분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살기 위해 욕망과 욕심을 부려야 할 일이 생기고 이를 거절하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욕망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되 절대로 욕망이 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행복이란 스스로의 내면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욕심이나 욕망이 배제된 상태가 행복의 바른 모습이다. 이때 행복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한다. 또한 행복은 재화와 물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이며 밝고 유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있다고 그가 어른이 아니고 밭이 있다고 모두 농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이 아닌 도구로 알고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에 따라 삶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자존감, 지혜, 사랑, 자비와 같은 인품과 정신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인생 전체를 남이 만들어 놓은 척박한 환경에서 부와 인기와 권력이 성공이자 행복인 줄 알고 목숨 끝나는 날까지 찾아다니게 된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것도 배워야 오는 것이지 그냥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얻는데도 기술과 공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 세상에게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이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리를 양보했더니 인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사람을 태웠더니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내면에 강한 자긍심을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선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누군가 자신이 받은 선행의 몇 배, 몇십 배를 한 번에 되갚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누락됐던 보답까지 충분히 받게 된다. 간혹 내게 많은 경비를 쓰며 2주에 한 번씩 한국을 오면서까지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어느 강연장 혹은 모임에서 꿈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젊은 친구를 만나면 시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 이룬 뒤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나면 전해주라 당부를 한다. 별거 아닐지 모를 이런 작은 격려와 친절이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회 효용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식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다.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의 인사에 함께 인사해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위로해준다 한들 그날 아침에 받은 이웃의 따뜻한 인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는 미래고 이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다. 친절한 행동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내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과 멋진 얼굴을 가졌더라도 우아함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예쁜 것을 알아 누구에게나 도도해져 목소리가 느려진 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거만해져서 어깨와 목이 뒤로 가고 턱이 내려앉은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며 설령 다시 본다 해도 처음과 달리 아름답지도 멋있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에 친절한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품위야말로 최고의 패션 감각이다. 간혹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생겨난다. 책은담에 이르길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얼게 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들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베푸는 관용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이기에 적이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며 평화 시에 베푸는 선이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은 더더욱 친절과 관용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세가 자기 스스로를 더욱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의 위치에 존속하게 만들어준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선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더 아끼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 기억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형제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 부모 역시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지만 손가락을 펼치면 길고 짧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면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사실 아무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논점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도 3대 독자가 사라져버려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젊은 처녀가 몹쓸 짓을 당해도 구해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고 늙어서까지 노동으로 생을 마감해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3대가 잘 살아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신은 이런 편애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 그러나 천지불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평형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이며 이것은 곧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좁고 넓음이 없고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피도 흘려야 사람이 살고 강도 흘러야 생명이 살고 돈도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결국 하늘은 혹은 하나님은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름에는 순류와 역류가 있다. 순류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말한다. 역류란 이에 반해 세상을 거칠고 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순류는 평화와 안락의 시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며 역류는 광분한 집단이 변혁의 이름으로 폭동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순류와 역류가 끝없는 자리바꿈을 한다. 포악하고 거친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망치면 명분을 앞세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순류를 만든다. 평화가 지나고 탐욕이 휘감고 결핍의 시대가 오면 위인으로 가장한 지도자들이 다시 역류를 만든다. 지난 수천 년간의 거시적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역류의 시대에 불의를 끊어내려 한 적도 없고 순류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 적도 없다. 이곳이 지옥의 시대이건 천국의 시대이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신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타락한다.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해낸 개념상의 해결책일 뿐이다. 그런 개념이라도 없으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뿐이다. 신은 천국과 지옥을 달리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태어난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과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절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인생이란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가 열심을 부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자신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창고인 셈이요 멋진 사냥터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억울하고 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가난이나 매번 부족한 은행 잔고 때문에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가 세상에 실망해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면 내 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한 해의 수입이 일반인들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 일을 한다 한들 수십 명의 평생 일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까지도 받는다.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데 가장 첫걸음일 수도 있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 수학에서 변곡점은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변혁의 전환점이다. 사람은 사는 동안 여러 변곡점을 지난다. 변곡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지나오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임계점을 지나면 말 한마디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농담 한마디에도 집을 나가버린다. 야단맞은 이유가 거친 싸움 한 번 때문에 자살이나 가출,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건들이 차고 넘친 그 위에 작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져 일어난 사건이다. 반대 경우에 변곡점도 있다.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았는데 최근 출간된 책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유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년 무명 생활 후 최근 작품으로 세간의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 사업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전국망을 갖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상은 창업한 지 서너 해 정도 된 경우다. 젊은 오너가 평생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 사람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초기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곡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곡점에 서기 전에 포기한다. 때로 변곡점은 나를 이겨내는 시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순간 폭발하듯 맛보게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을 이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절박하거나 사명이라고 온전히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넘어설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며 결국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사람이 가졌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 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모든 부정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애리조나를 지나는 I-40번 도로를 빠져나와 64번 국도를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다 보면 몇 시간이나 평지가 계속 이어진 길을 운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계곡같이 푹 꺼진 길이 나타난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지를 달렸다 생각했지만 지나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조금씩 지대가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이렇듯 작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 역시 마찬가지다. 변곡점은 자신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그렇게 쌓이고 모인 힘은 한낱 눈송이 하나, 물방울 하나에 부서지는 눈사태와 댐처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믿는 만큼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나이 50 넘기고 보니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룬 후에 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도 적이 없고 적이 없기에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옳은 결정 덕분에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것을 30에 못 배우고 40에도 배우지 못했을까? 30 나이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이 비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보다 20년을 앞질러 가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거저 먹는 법이 없는가 보다. 나 역시 이런 소리를 30에 들었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주변에 젊음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이 든 지금을 행복해하고 인생 후반을 즐겁게 맞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다. 젊은이들은 젊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나이 들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늙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멋지게 늙는 것처럼 인생에 멋진 것은 없다. 멋지게 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말씀과 고전에 쓰인 가르침이 새삼 고마울 뿐이다. 여기까지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앞서 업로드했던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의 전작으로 2017년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 김승호 회장은 책을 집필한 2017년 현재 기준 4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시간당 1,200만 원을 버는 슈퍼리치 기업가입니다. 저자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수많은 강연과 집필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철학을 공유하며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가난에서 부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통해 얻어낸 성공의 지침을 이 책에 저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 사업의 성공과 부를 일궈낸 저자이기에 이 책에는 부를 이루는 길이나 사업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은 이 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책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인생에서 고민하게 되는 인간관계나 삶의 태도, 행복, 생각 등 성공을 위한 삶의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부를 일구거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의 긍정의 태도,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많은 부와 지위를 얻을수록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고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각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 파트 한 파트, 한 구절 한 구절이 빼놓을 수 없는 명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할 부분을 선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부에 이르는 지름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책. 여러분도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